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두고 각종 의혹들을 반박했었는데 최초의 제보자가 공직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그동안 해명이 약간 글쎄요. 근데 청와대 해명이 좀 무색해진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숨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좀 뭐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사실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해명 직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공직자가 누구냐 그 공직자가. 그랬더니 오히려 슬그머니 알려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소문은 돌던데 취재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나름 자신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그랬다라는 걸 직접 밝힐 수는 없었으나 나름 자신 있는 부분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확보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역시 청와대는 하명 수사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과 청와대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고민정 대변인은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송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여러 가지 동향들을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해 줬을 뿐이다. 어떤 지금 송 부시장이 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이 직접 그랬는지 이 부분도 사실 말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기로는 그 정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부 관련 사람이 와서 그 동향을 물어봤다. 이거 청와대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정보 관련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정보경찰관으로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또 얘기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SNS다 아니다 얘기도 있고 시점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 이고 뭐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라고 했는데 2016년에 또 이분이 또 밝히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한 뭐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송철호 시장은 최초 제보자에 대해 몰랐다.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오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뭐 대부분 알려진 상황이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와대 그 행정관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추후에 뭐 양심을 걸고 이거는 뭐 떳떳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명이라는 말이 그냥 계속 나오거든요. 하명이든 아니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명이라는 말을 여기도 걸고 반대편도 걸고 청와대도 걸고 검찰도 걸고 언론도 걸고 하니까 그게 그냥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로 됐다. 오히려 이게 무슨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없어지고 하명이다 아니다. 그 얘기로 계속 가는 범죄가 되느냐 안 되냐. 그렇죠. 범죄 되기가 뭐 어려워요. 사실 저는 범죄가 있으면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어쨌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했으니까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죠. 네. 근데 지금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 이것을 이례적으로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갔다. 그래서 경찰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격앙돼 있고 그래서 다시 역으로 영장을 쳐서 갖고 와라 다시. 그런데 검찰은 못 주겠다 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사실은 그건 처음부터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영장의 최종 청구권자는 검찰입니다. 그것을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하면 당연히 안 받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것을 예상하고 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하던 거를 변호사건 수사하던 거를 검찰이 경찰한테 뺏어가는 압수수색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 부분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타살의 의혹이 없기 때문에 이걸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타살의 의혹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압수해서 가져간 이유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볼 때 검찰 행보도 사실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는
검찰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디지털 포렌식 할 때 참관뿐만이 아니고 나오는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네. 필요할 것 같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휴대폰을 못 열고 있다면서요. 이 얘기를 참 이제 결국 보고가 됐으니까 하는데 저희도 이제 포렌식이나 특히 민사소송할 때도 이게 지금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폰이 좀 안 되는 기계가 있어요. 기종에 따라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뭐한데 요 기종이 안 되는 기종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폰 기종 중에. 최근 뭐 OS를 탑재한 경우에는 거의 안 된다고 최근 해요. 기종은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잠겨버려요. 아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 풀어.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휴대전화를 이거 바꿔야 어쩝니까?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도 어떡합니까 이거 참.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네. 하면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동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12시간 혹은 10회 이상, 12회 이상 틀릴 경우에는 아예 삭제돼 버리기 네, 때문에 아예 바뀌어 자동으로 버리니까. 그 프로그램을 넣지도 못하는 네. 것이고. 그거를 또 제가 알기로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포렌식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것도 기기가 좀 달라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아이폰이 확 막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유족들이 유리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검찰이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장 있는 상태에서는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 기간 또 법정으로 다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변사 사건이잖아요. 마지막 유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메모지하고 그 전화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범죄 혐의가 없다면 최소한 이게 맞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메모지를 원본을 주고 사본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예. 그렇게 하고 전화기도 뭐 좀 그런 절차를 좀 밟는 게 오히려 이거는 뭐 범죄 여부를 떠나서 예.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에 예. 봤을 때는 예. 좀 가혹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좀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피의자였다면 얘기가 그럼 다른데 다르죠. 이거는 참고인이었지 관계가 없는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도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뭐 하명 수사든 무슨 수사든 이 수사 관리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의혹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게 없어요. 확인이 됐는데 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는 사실 검찰이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풀이가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너무 가혹해요. 가지고 이랬는데. 예. 그 포렌식 자료를 다 뽑고 난 뒤에 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포렌식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요. 답답하네요. 제가 답답해요.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예, 최근 백원우 전 비서관 소환 조사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아마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조사를 조금 밀어놨던 게 이거하고 연관시키려고 이제 소환을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고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거든요. 없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자식이 있는 뭐 사람이라면 뭐 장관이 되기 어려우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은. 근데 그래도 청문회 과정이나 여러 과정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본 것 같고요. 예. 또 정치인 중에 뭐 초선도 아니고 지금 5선 의원이거든요. 예. 지역구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말을 그렇죠. 산전, 순전, 뭐 공중전 뭐 다 겪은 예.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청문회뿐만 아니라 뭐 검찰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까지 안 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카드였다. 아무도 안 할라 하니까. 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사실 강단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법조계로 따지면 지금 사법연수원 14기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대법관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고민해 본다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인데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계속 끝까지 하겠다.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익힙니다. 예. 게다가 추미애 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그 법무부장을 올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추미애 장관 포부를 밝혔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검찰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것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대통령과 함께 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계신다라고 했거든요. 이 대목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달이죠. 1월 달에 검사 인사 검찰 있습니다.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아마 가장 이게 핵심 같아요. 예. 추미애 장관 후보자인데 만약 예. 장관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 무렵에 인사가 1월, 2월에 있습니다. 예. 그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과연 그 자리에 있는지 다른 자리에 가는지 그리고 어차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무장관은. 인사권자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과의 어떤 갈등 부분 또 해결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네? 일반 검사들은 검사들은 법무장관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관입니다. 일반적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사청문회 기간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 좀 감안할 때 1월 초쯤이 되면은 그렇죠. 정식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이고 뭐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1월 말 정도가 가능한데 1월 말이 좀 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1월 중순, 늦으면 2월 초 정도에 단행이 되는데 딱 정기 인사 시즌입니다. 예. 지금 인사 수요도 좀 많고요. 원래 지금 검사장급 직위가 6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가 또 법무부의 비검찰화에 따라 가지고 검사들의 상당수가 지금 검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돼요. 예. 그런 인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대폭이 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그러면 1월 말에 설날이니까 그 설 전에 전후로. 전후로 할 것이다. 네. 구정이 아니고요, 장 기자님. 아, 예, 설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할 수도 있다. 혹시 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 있죠. 가능성 인사라는 있죠. 거는 뭐 사실은 1월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사 이동 시기는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동했던 윤석열 그 총장의 핵심 측근들 그 사람들 자리가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예. 과연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 아마 그게 관심거리일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야 예. 뭐 어차피 도는 대로 도는 예, 거니까. 그게 그 부분이 관심거리인데 가장 보고. 만일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경우에 검찰 조직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어쩝니까? 어쩌고 아니, 인사권자가 한탄을 들고 어떡할 겁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가장 그 대표적인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요. 예, 반부패 부장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한 기수 뛰어넘어서 검사장 빨리 됐거든요. 그리고 검사장이 처음 되면은 고검의 차장 검사로 가는데 이분은 바로 또 대검 참모로 바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도 이렇게 파격을 거쳤으니까 사실 또 다른 파격 인사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반발하기에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최태원 SK 회장에게 맞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노소영 관장은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불륜을 알고서도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이혼하기로 한 거네요. 뭐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본소 제기가 되면 상대방 우리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그 소송으로는 유책 있던 사람이 이혼소송 이기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던 이 배우자 일방이 나중에는 역으로 반소 제기를 하거든요. 좀 그거랑 비슷하고 아마도 이혼을 안 하는 상황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나 이 부분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욕으로 보입니다. 사실 판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혼 소송을 몇 번 기각을 당했는데도 계속해서 내니까 한 서너 번째쯤 되니까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10년 정도 지나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미 시간도 상당히 부분 지났다라는 점을 볼 때 더 끊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취하고 좀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위자료는 뭐 3억 요구를 했는데 위자료보다 지금 핵심 쟁점 역시 재산 분할이다. 그렇죠. 1조 4천억 원대 재산 분할 요구. 어떻게 성립될까요? 미국 같으면 뭐 돼요. 미국 같으면 뭐 100%인데요. 예,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전에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비슷하죠. 이무재 고문 재판. 이부진 회장, 부회장, 이무재 1억 2천을 청구했는데 141억 원 인용이 됐습니다. 2심에서. 그래서 거의 뭐 졌다고 봐야 되겠죠. 금액이 큰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큰 1조 돈이지만 2천억. 1조 2천억 요구했는데 1조 2천억을 요구했는데 141억 원이 인용이 됐거든요. 뭐 거의 뭐 졌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자 이렇게 봅시다. 그 이무재 이우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과연 재산이 얼마 있었느냐 이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노소영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시작부터.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무죄 사건을 계속 부각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유책 네. 부분도 좀 달리 봐야 되고 특히 혼인 경력이 30년이 넘어요. 30년 그렇죠. 이상이 되고 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 SK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뭐 예, 이렇게 되는 성경 거잖아요. 때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좀 추측을 하고 싶어요. 1조 2천억 정도를 4천억 정도를 청구를 했는데 뭐 그걸 다 받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결국 재벌 간의 이혼 소송은 거의 밀실 조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너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상대편도. 막 그런 어떤 의도로 반소 제기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오늘 한 6분 정도 그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 1조 4천억 원 정도를 전체를 다 바라는 건 아닐 거다. 이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보다는 좀 낮아지겠지만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SK그룹 입장에서도 이렇게 1조 4천억을 요구했는데 말이 안 된다, 못 준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SK 특혜 의혹 그래서 그때 못하는 그렇게 거예요. 자꾸 얘기가 나오면 SK 입장에서 좋을 게 그렇기 없잖아요. 때문에 반소장은 소장만 냈지만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재판은 공개 재판이거든요. 예. 네. 결국 이유가 나와요. 왜 재산 분할을 이만큼 해야 되느냐. 그럼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예. 그럼 노태우, 성경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10중 8구 재판으로 계속 가서 이무죄 고문 사건 같이 이렇게 2심까지 가서 딱 드러나기보다는 중간에 조정 합의 과정을 예. 거쳐서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원래 생각이 이게 듭니다. 상속 재산이 분할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상속 재산도 이게 장기간이 되면은 그렇죠. 대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부진 사장의 경우에는 이 상속받은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현재 그 이건희 회장이 어쨌거나 생존하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았다. 좁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40%를 요구를 했는데 협의를 거쳐서 30%가 되든 뭐 20%가 되든 어쨌든 SK그룹 지배구조에는 변수가 생길 큰 것입니다. 변수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저 요거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40%가 전체 40%가 아니라 재산 전체 40%가 아니라 그 SK의 주식의 주식회사에 40%. 예. 그러니까 예, 네. 최태원 회장의 재산으로 하니까 한 26%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간에요. 예.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 자, 군에서 사건이 또 터졌는데 박준 변호사 네. 군에서 10년 근무했고 장영진 기자도 꽤 오래 했죠? 4년 했습니다. 4년 했으니까. 저희 장교 출신들입니다. 예. 예비역대입니다. 네. 예. 예비역 소령입니다. 예. 우습네요. 예.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탈북 여성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해당이 되는데 군인이 특히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엘리트 군인인데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강자가 그렇죠. 이렇게 약자를 사실상 약탈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글쎄 벌어졌다. 특히 군인이 했다라는 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도 그 정보를 북한 정보를 좀 빼내기 위해서 먼저 접근했고 게다가 성폭행 이후로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강요했고 시키고. 알고 보니까 결혼했던 유부남이었고 상당히 이거를 좀 해결해달라고 다른 정보사위원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막장 드라마인데요. 네. 사실 참 예비역 장교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이렇게 예. 이런 일이 군대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예. 그 군인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글쎄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정말 글쎄요 이거 참. 그러니까 정보를 캐는 과정에서 통일부 공무원인 척 했다 접근했다가 나중 알고 보니까 군인들이었고 일단 신분도 속였고. 예. 또 탈북 여성 입장에서는 담당 경찰관들이 있어요. 그 담당 경찰을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100% 믿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도 캐내고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했었고.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예. 탈북 여성들 입장에서는 예. 그 어떤 무서움이나 이런 권력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적 차치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당사자들은 뭐 어떻게 사건 부인합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뭐 대체로 보면은 부인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술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준강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지금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설령 합의라고 문제가 있죠. 하더라도. 예. 업무상 위력에는 가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같은 경우 이여성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중강간죄에다가 또 업무상 위력에는 위력까지 가늠죄.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현역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 군검찰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군검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요. 3심까지 가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민간으로 2심까지는 옵니까? 2심까지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군 검찰 군 법원이 더 강하게 처벌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일반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 기준으로 가고요. 뭐 군형법상의 탈영, 뭐 군무이탈죄 이런 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예.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 형법도 형법이지만 군의 위신을 너무 추락시켰잖아요. 그래서 군의 명예. 이거는 뭐 군에서 더 처벌한다기 떠나서 예. 민간으로 쳐도 상당히 나쁜 범죄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둘 다 처벌이 좀 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많이 좀 받아야죠. 많이 받아야 이거는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이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 나온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10년까지는 안 나오고 6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점점 이렇게 양형이 세지니까 좀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군인이라는 신분, 그다음에 피해자의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면 좀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이 정부사 군인들이 자신한테 접근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동생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좀 빼내달라. 그래서 그 동생은 지금 빼내다가 정치범 수용소 갔어요.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 갔다는 거잖아요. 생사 여부도 알 수 없고요. 이거 너무 한 가정을 또 파탄내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면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